문재인 1기가 끝나고 윤석열, 그러니 문재인 2기가 시작된 것이 2022년 5월 10일입니다. 이 둘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바통 터치를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소위 좌파 민주당의 한 갈래, 그것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법 큰 집단으로부터 지지받았다는 것은 선거 때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전, 홍보,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 스타일이었고 아주 자극적이고 대중 선동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능력이 척박한 데 비해서는 대단히 다방면으로 이 사람을 지지하고 또 당선되게 하려고 힘을 모으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 상대 후보, 2위 후보에게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본인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든 다 만들어 놓고 갖다 앉힌 셈이나 마찬가지죠. 문재인 2기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처음 해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지만 본인이 할 게 없었습니다. 할 능력도 없었고 문재인의 전문 인력이 또 문재인과 같이 사업을 해오던 기업들이 전부 계속 사업이었죠. 새로 발표한 정책도 문재인 2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부부가 이렇게나 능력이 없고 할 때마다 어긋났죠. 그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쉽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반석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시작할 준비는 돼 있었다. 맨 땅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대한민국 리셋이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를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부부가 보면 계속 망치고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뭐 한 2년 반은 버틴 것은 문재인 2기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대한민국 리셋의 버튼을 누른 것이죠. 대한민국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외국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강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총통 같은 것이 있죠. 이 총통 제국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크게는 아마 이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동시에 대한민국 리셋이 시작됐다. 준비를 쭉 해왔는데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것을 보고 괜찮아 이랬죠. 오케이 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 만에 해제했고 다 잘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만 나타나면 성공한 거다. 왜 이런 말을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대한민국 리셋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죠. 윤석열 대통령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리뉴얼,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수구 세력으로 싹 바뀌었죠. 정책도 최초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던 윤석열 프로젝트가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리셋의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한 거 오케이다. 대한민국 리셋은 그대로 간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이것도 뭐 괜찮아. 이것도 넘어갈 수 있어. 이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번에는 심각했죠. 이게 내란죄, 군사 친위 쿠데타. 그래서 윤석열 씨가 이제 반란죄의 수괴가 된 겁니다.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이제 도를 지나친 것이죠. 그러니까 총알 한 발 쏘지 않았지 않느냐, 사람 한 명 죽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범죄는 반란죄의 수괴, 내란죄의 수괴라는 이 범죄는 그저 헌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권한 행사를 해버리면 그냥 완성이 됩니다. 이미 위험해진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죽느냐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수하고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의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이 범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전단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경우에 현직이어도 탄핵 소추해서 현직을 면하게, 파면하게 하지 않아도 바로 체포, 구속, 처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리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오노 하면서 그건 아니지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가를 이렇게 위난에 처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념이죠. 국민주권주의. 이것이 지금 훼손됐다, 도전을 받았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우리가 차기 대통령을 해야지,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그래도 차기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윤석열을 처단하는 이 헌법이 그대로 집행되게, 헌법이 헌법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윤석열을 버린 뒤에, 제거한 뒤에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이 나쁘니까 민주당을 찍어줘야 돼. 이게 지금 윤석열 씨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나쁘니까 윤석열을 밀어줘야 돼 라고 하는 비논리적인, 그렇게 하다가 끝끝내 헌법 위반을 했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저런 대역죄인 윤석열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해야 돼, 국민이 우리를 밀어야 돼 라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한 번 더 그야말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디지털 독재로 갈 것이냐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이 디지털 독재라는 아주 강력한 적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듯이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까 민주당도 믿을 수 없는 것이 결국 문재인 1기가 윤석열 2기로 이어졌지만 문재인은 내내 민주당의 한 종파다. 그러면 문재인 1기는 다음에 민주당으로 문재인 3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윤석열보다는 차라리 이 디지털 독재의 우두머리로서 더 잘 어울린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범죄 혐의가 어떻고를 떠나서 강력한 개혁 개조를 주장하고 있다는 면이 걱정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씨는 다급하게 이 흐름에서 흐름을 차단하고 자기가 영구집권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현재는 이 대한민국 법체계 여기에서 윤석열을 잡아 넣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반란죄 수괴까지 되고 보니까 아마도 문재인 세력에서는 무능하기도 했고 말도 잘 안 듣고 했던 윤석열은 이제 보내자, 버리자 라는 그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경수의 급거 귀국, 이것도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경수 씨는 대선 때문에 왔다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 리셋은 그 뒤에 분명히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김경수가 지금 돌아오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 이것은 이 정세의 어떤 큰 변곡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번 윤석열의 범죄가 이제 실행이 되고 나서 이회창 씨가 윤석열 씨 그렇게 버티면 안 되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명줄을 끊어놓을 작정이 아니면 법 앞에 머리를 좀 숙여야 된다라고 충고를 한 것은 위기니까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윤석열을 아들이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인맥이 아주 가깝게 엮여 있다고 하는 이종찬 씨의 등장입니다. 이종찬 씨가 딱 잘라서 저거는 감옥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하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보낸다. 이종찬 씨는 우파나 보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종찬 씨가 윤석열 씨의 출발부터 함께 했던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구분을 하는 국가 정체성이 아주 희미한 사람이라는 것도 광복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충고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 저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곧이어서 이종찬 씨의 아들 이철우 씨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막말을 했습니다. 상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윤석열이 묻는 것을 우려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어떠한가? 문재인 2기를 이끌어왔던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정부에서 혹은 이 사업에 가까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출구 전략을 이미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반란죄의 공범이 아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국무회의가 불성립했다. 이런 것을 국무위원들 스스로 주장을 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인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처벌 범위가 축소되겠죠. 내란 수괴하고 공범, 사실은 다 수괴급인데 이게 대폭 줄어듭니다.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장군들, 이미 구속된 장군들도 그렇고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만 처벌하고 끝내자. 이런 것을 출구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 군인들, 장군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자백한 것, 그리고 수사 결과,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 그냥 그 자체로 반란죄를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지휘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반란 수괴가 됩니다.
대통령이 있으니 그 밑에 들어갔다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판례를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혐의를 벗을 수 없고 무죄가 될 수 없고 다 장군의 지위를 잃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훈장이라든지 앞으로 연금이라든지 다 없어지겠죠. 그 불이익이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이익이 이들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해서 장군과 군인 쪽은 고스란히 다 처벌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이 정도로 가자. 윤석열, 김용현은 이제 또 축소하려고 하겠죠. 장군이 군인이 처벌을 받는데 군인이 반란죄인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고들 있습니다. 군인들이 만만한 것이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문재인 쪽으로부터도 팽당했다. 트럼프에게 팽당한 것은 팽이 아니고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는데, 아니 애초에 적군이었는데 문재인도 이제 다시 3기를 다시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2기인 윤석열의 디지털을 수단으로 하는 이 군사 독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봅시다. 현직 국가 정상, 우리 같으면 현직 대통령 이러면 되겠죠. 이번 윤석열 씨가 저지른 범죄는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방식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방식이 제84조. 당신이 현직 대통령이어도 즉각 끌어내서 구속하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또 그 권한을 범죄에 사용할 테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끌어내서 구속하고 그리고 처단해서 반란수계면 생명형을 집행하고 끝을 내야 된다. 그래야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제84조입니다. 그런데 안 했죠. 헌법을 제대로 안 지킨 겁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대한민국 군과 대한민국 경찰과 그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호대와 이들을 가지고 경찰 오면은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급여도 받고 있죠. 직무 정지됐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고성국 씨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데서는 직무 정지됐는데 윤석열 씨 직무 수행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뭐 40%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냈습니다. 엉망이죠. 가짜 투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수는 고성국 씨가 여러분 그 아스팔트 보수의 리더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것이 과거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쿠데타 하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이 정권 찬탈을 하죠. 그래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쿠데타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씨 편에 있는 대중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느냐, 이렇게 과거만 알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부터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방어하는 헌법 조문을 미리 마련했습니다. 그 윤석열 씨 편에 있는 대중들이 1948년 그때보다 다 이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아니 1948년 이후의 세계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세대인 사람들인가 보다. 뭐 그렇게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죠. 단지 무식한 거다. 아니면 단지 맹목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런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대통령,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국가 개조나 변혁, 좋은 말로 대개혁,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쿠데타 통치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쿠데타 통치는 기존의 법질서에 충돌하는 것이죠. 현행 헌법에,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이 현직 대통령만의 통치를 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것이 쿠데타 통치입니다. 이름은 개혁이라고 하죠. 그 개혁은 정확히는 국가 개조, 변혁, 국가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유지해 오다가 적절한 때가 오면 정권 찬탈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저 자기가 영구집권을 하거나 처음에는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거나 그냥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 집권에서 영구 집권으로, 그리고 대통령직은 승계하는 직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형식입니다. 윤석열 씨는 오늘날의 친위 쿠데타 방식을 이번에 시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 오늘날의 쿠데타 통치를 하다가 정권을 찬탈하는 국가 리셋 정책을 먼저 하다가 거기에 1인 독재로 올라서는 이런 게 있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그러하였고 현재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고 중국 공산당의 중국의 시진핑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윤석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쿠데타 통치, 이 부분이 있죠. 국가 개조, 변혁, 국가 리셋. 이게 이제 대한민국 리셋이라는 것인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판을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느냐, 세상을 뒤엎어버리느냐, 윤석열이 국가를 차지하는 겁니다. 윤석열 부부가
국가를 찬탈하고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원래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한 국민이 선거로 뽑았다고 인식하는 이상하게 좌우 합작으로 밀어줘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2기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쿠데타 통치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반대, 죽으라고 하니까 죽지 않겠다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오다가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정권을 찬탈하고 동시에 경제체제도 엎어버리고 국회도 없애고 계엄하의 입법부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쿠데타 통치를 먼저 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소위 4대 개혁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을 국가 주도로 다시 만든다. 기존의 것을 다 부셔 없애고 윤석열 표로 다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실패한다. 그러면 이런 큰 문제가 생긴다. 또 내놓고 저항도 있고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계속해 왔습니다. 그랬죠?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경우에 전공의가 떠나고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도 그래도 계속 앞으로 고를 외쳤던 거 기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데 미국 대선의 막바지인 11월 4일에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설도 지금 있습니다. 그때는 안 했죠. 그 다음에 이 계엄 압박을 더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가 11월 6일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 6일 이후에 이 대한민국 리셋, 정권 찬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서두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노선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으로 볼 수 있고 그 핵심 키워드는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도망가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데타 통치를 해오다가 정권 찬탈을 결정하고 대한민국 리셋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로 해제를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리셋은 계속해야 한다. 자, 이것은 국가를 찬탈하는 일입니다. 계엄은 기존의 대한민국이 가다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계엄을 통해서 이 위험을 극복하고 다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다시 유지해 가는 것을 위해서 계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이 윤석열 씨의 경우는 원래의 대한민국을 유지하려고 선포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디지털 독재, 총통 제국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해도 국가 찬탈 장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리셋 부분, 여기에서 비상계엄과 대한민국 리셋을 나눠놨죠.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으로부터 달아나기, 완전히 미국의 영역을 벗어나기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 작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회에서 현안 질문을 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청취했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물론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반란,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죠. 여기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인맥으로 엮여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각 처에 있는 그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 그리고 국민의힘, 또는 아스팔트 시위대들을 이끌고 있는 두목들, 같이 여기에 보면 과거에 지식인이라고 했던 대형 유튜버들이 뭐 아주 그 자기 얼굴 드러내고 뛰어들어서 같이 이 그 반란에 같이 활동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번 비상계엄 작전에 대해서 별로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겁니다. 미군을 사살한다. 주한 미군을 사살한다는 겁니다. 동맹군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미군을 사살해서 미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그래서 북한군이 와서 미군을 죽였구나. 그래서 북한에게 응징을 하려고 뭐 미사일 같은 걸 하나 원점 그 타격을 하면 미국이 북한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 방 때려줄 거다. 자, 그래서 소요 사태가 난 것으로 하자.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한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또 미군 사살이 있고 그거 이외에 무슨 NLL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결국 그것이죠.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우리를 치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만 이 소요 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면 한반도 전쟁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시진핑이 원하는 것이죠. 푸틴이 원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단지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알리바이용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 다음에 무슨 비밀 공작을 하는 요원들을 이용해서 사드 기지를 공격한다. 이거 시진핑이 원했던 거죠. 청주 비행장을 공격한다. 거기 우리 아주 좋은 공군기가 있는데 거기를 공격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공격하게 만들자. 우리에게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만들자. 자, 이게 얼마나 그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러시아, 중국이 오겠죠. 그런데 그게 윤석열은 그냥 비상계엄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국회에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단발로 북한을 응징하는 공격을 해도 그것은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극을 해서 직접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첫째, 대한민국 군이 주한 미군을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군 기지,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사드 기지를 공격하고 폭파하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군에서, 대한민국 정권이 이것을 작전으로 시행했다는 것이죠. 전부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맹국에서 동맹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걸 죽여 없애려고 했다.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작전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영역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의 목을 잘라서 들고 가려고 했다. 흔히 역사 드라마 보면 반대편에 투항할 때 이런 식으로 공을 세우죠. 시진핑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했는가? 푸틴을 위해서 했는가? 그렇다고 미국을 적국으로 해서 이렇게 무력 공격을 했는가? 자, 이게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적대국 쪽으로 넘어가야만 되겠죠? 이 정도 저질러 놨으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현재 F4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최상목 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어서 경제통인데 결국 재정과 관계된 4개의 최상층 기관 이렇게 모여서 최고 회의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뉴스로 봐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봅시다. 2025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이것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서 CBDC라고 약어로 부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6개가 아니고 이제 현재는 7개 주요 은행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것도 같이 그 큰데 아니고 다른 데도 널리 이렇게 지금 이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7대 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은, 이용자들은 CBDC라는 건 몰라도 됩니다. 은행에서 주는 예금 토큰이라는 것을 발행받아서 온라인에서도 쓰고 오프라인에서도 쓰고 이렇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만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그 정부 바우처라고 있죠. 어디 지원을 해주든지 또 복지 이런 데서 바우처 제도, 아마 노동계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복지 분야에서 이 정부 바우처를 시행을 해서 전자지갑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게 바로 CBDC입니다. 그 예금 토큰이라는 것과 전자지갑이라는 것이 내내 이겁니다. 그러면 이 CBDC,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어떤 성격이냐, 이것을 잘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돈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돈을 발행하는, 만약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계속 돈 가치가 하락되겠죠. 거래가 제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가치가 매번 새로 측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원래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이 종이돈은 이 나라의 중앙은행에 금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종이돈이다. 그래서 가볍게 종이로 융통이 되지만 그 가치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담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약식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지불준비금 제도입니다. 뭐 이것을 은행의 신용창조 이렇게 많이들 배웠죠. 그게 만약에 10%다. 그러면 10%만 있으면 100%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한정 발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리도 되고 객관적으로 증거로 남게 되죠. 이번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한국은행에서 이걸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의 예외라고 합니다.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냥 한국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필요하면 발행하는 거다. 발행이라는 절차도 필요치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숫자만 써놓으면 지금 CBDC가 얼만큼이다. 전자지갑에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가 지불준비금의 예외인데, 현행 우리 원화, 우리가 그 사임당이 있는 5만원권 종이돈이 있죠. 그거하고 같이 유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싹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종이돈은 지불준비금 제도 하에서 발행이 되고, 지불준비금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국은행 CBDC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돈이 손해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보장해 준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치 종이돈을 막 찍어낸 거하고 같은 효과인데 한국 돈을 그 가치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래에 원달러 환율이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이것이 반영된 것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CBDC는 한국 국내에만 통화된다. 그런데 현재의 종이돈과 가치가 똑같다. 서로 맞교환이 된다. 국내에서만 통화가 된다. 그래, 외국의 문제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한국 내에서. 좀 애매하죠? 자, 이게 CBDC라는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한국 국내에만 통화된다. 이거 들고 미국 가면 안 된다. 달러화로 안 바꿔준다. 이렇게 보면 쉽겠습니다. 자, 이 CBDC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폐쇄경제 하에서 유통되는 화폐입니다. 지불 준비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내에서 이 디지털 화폐와 원래의 한국 돈, 원화, 이것이 앞으로 유통이 될 텐데 국제 통화는 단절시키는 것이죠. 밖에는 안 내보냅니다. CBDC는. 거기다가 지불 준비금 제한도 없으니까 국내에서 화폐 조작이 가능하겠다 싶죠. 안 그래도 지금 그 경제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계엄 때 이 F4 회의를 하면서 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산청사에서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전화 걸어서 F4 소집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명동은행연합회 달려가서 이 F4 회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때 이거 해라 라고 써준 종이 들고 여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12월 3일 밤 11시 40분에 이 F4 회의의 4개 기관 합동 보도자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겁니다. 유동성은 돈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무제한이 가능한가? 아무리 계엄의 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계엄 해제가 된 12월 4일 오전 7시 F4 회의를 하고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계엄 정부가 계엄 통치기관이 필요한 돈을 마련해라. 유동성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국회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국회를 만들어서 그걸 가동할 텐데 거기 드는 비용, 그 돈을 마련해라. 그랬죠. 다 보도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디서 돈을 마련합니까? 그게 한두 푼도 아닌데. 그 윤석열은 앞으로 대한민국 리셋을 해서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최상목이 도대체 어디서 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련할 수 있으니까 마련하라고 했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데, 꼭 필요한 돈을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해봤자 그 계엄체제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겠죠. 이 무제한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폐쇄 경제에서 이걸 돌리겠다.
그뿐 아니라 원화하고 병행을 하겠다. 그러니 종이돈 쪽은 국제통화에 연결이 돼서 달러화로 그 가치가 환산이 되고, CBDC는 국내 폐쇄 경제에 있으니까 달러화로 환산이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원화와 CBDC를 병행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과거 베네수엘라 등과 같이 마냥 돈을 찍어내서 한국의 이 유동성 시장, 이게 물타기가 된다. 그 농도가 희석된다. 국내에 돌아다니는 돈은 가치가 뚝뚝 떨어진 돈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국제 경제계에서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 원화, 종이돈만 내보내는 원화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겠죠. 한국 돈 안 받아 이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달러 경제 세계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 민감한 돈 문제를. 그거 이외에도 이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는 빅브라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CBDC 디지털 화폐의 성격상 정부가 국민 개인이 어떤 거래를 누구하고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오프라인에서 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계좌 내역, 은행 계좌 내역을 전부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후보 때부터 이야기하던 디지털 정부라는 것이 이걸 뒷받침해 줘야만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부 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죠. 따라서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유통이 되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정부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민 개인의 은행 거래 기록을 뒤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죠. 이것을 선의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금융 투명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된다. 본인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된다. 범죄 예방이 확실히 된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국민의 경제 생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통제사회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우처로 주고 바우처로 쓰고 또 그 코인으로 받아서 쓰고 하면 쓰는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CBDC는 기존의 돈과 똑같이 국내에서 유통이 됩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에 똑같이 그냥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안의 모든 시스템은 CBDC를 위한 시스템이 완비돼서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오늘 종로 2가에서 김 선생이 어느 짜장면집을 몇 시에 갔는지 이거 국가관리국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유튜브라든지 하는데 이제 조각조각으로 흘러나온 2025년이 되기 전에 나온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은행 계좌에서 내가 돈을 꺼낼 수 없게 될 수 있다더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이걸 통제 관리하는데 과거처럼 그 계좌가 채권자에 의해서 임시 인출 정지를 하고 이것이 아니고 범죄 위험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냥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야기하죠. 범죄 예방, 금융 투명성, 탈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인 계좌가 갑자기 막혀버려서 인출이 불가능한 일이 이 관리체계에서 가능하고, 그것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 정책의 악용일 수도 있고, 이것을 장악하는 것이 한국은행과 국가 권력, 자기들이 말하는 독재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보면 윤석열 부부의 심기를 거슬리면 그냥 무작정 계좌 차단을 해버릴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이전처럼 법원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언제 그랬느냐, 항의가 있으면 그거 에러 났다 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작동되는 경우라고 하겠죠. 이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물론 전 세계가 이것을 이제 기대하고 또 연구하고 있기는 한데,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국가 간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거의 현재 중국에서 주로 이것을 하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국가 쪽에서는 이제 아직은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시작을 한 것이죠. 우선 한국 국내 통화로만 쓰게 된다면 원화 가치의 문제만 있느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 문재인 2기로 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 집행정부를 이끌고 이제 그쪽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게 문재인 3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1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로 가지 않는 한 디지털 독재 위험성은 상존한다.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미국에 대해서 아예 전쟁 도발을 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됐죠. 윤석열 씨가 헌법에 위반한 비상계엄을 가지고 이 총통제국, 이걸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기업들도 한편으로는 미국에 납작 엎드리든지 죄가 있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중국 러시아권으로 달아나는 이제 이런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미군을 사살하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지금 당장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일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미라는 것이죠. 노골적인 반미.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말을 하느냐?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 F4에서 나오는 이것과 연결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는 이종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협약을 맺은 국가 사이에 양국의 돈을 직접 교환하기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이 이종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종래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이런 그 교역을 할 때는 이 결제 수단을 자국 통화를 달러화로 고친 다음에 지불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한국의 CBDC 같은 경우에 달러화로 환산할 수 없겠죠. 한국 국내 통화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국 통화라면 오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종 통화 정책은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지원도 해주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까닭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종통화 정책을 늘려가면 한국은 달러 경제에서 벗어나서 달러 경제가 아닌 곳에서 교역을 하고 경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결국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된 한국 시스템은 통제사회가 되는 것, 좋게 말해서는 아주 편리한 디지털 사회가 되는 것은 맞는데 돈 역시 달러권을 못 들어가고 피해 다니는 일이 생긴다. 현재 이종통화 정책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산권하고 후진국 이런 곳과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러를 쓰지 않고 자국 통화를 점 단위로 이렇게 쓰면서 달러를 배제시키는 미국을 버리고 미국의 밖의 세계로 가는 경제 구조를 취하는 곳이 있는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경제, 미국 경제로부터 탈출한 선례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윤석열의 앞대 문재인 1기, 이때 이것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2기인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미,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여기 보면 이 공산권 후진국들 보면 그동안 언론에 자주 나왔던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쪽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가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하고 가는 그런 경제 체제로 이미 이행이 되고 있다. 큰 기업들은 소위 그 양면 작전을 하고 있죠.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씁쓸하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고 있고
그러나 한국 정부를 보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민주당 쪽에서 차기 대선에 대통령이 나오고 이 집행정부를 맡아서 가게 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를 지지하는 그 대중은 확인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빈곤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푸틴, 시진핑하고 같이 가고 있구나. 그렇죠? 윤석열 정권, 문재인 1기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2기 윤석열 정권도 반미다. 이것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친미인 아스팔트 보수, 종래의 보수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CBDC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국무총리로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뉴스 보도됐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11월 말에 이창용 총재는 나는 한국은행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만일 이게 순조롭게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이창용을 쓰려고 했다. 나중에 총리시키지. 뭐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죠. 그리고 F4 회의를 거의 연속해서 개최하고 있고 회의록도 안 만든다는 완전 깜깜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정부 부처가 그냥 그 결과에 따라 실행을 한다는 이 F4를 최상목 대신 이창용이 주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상목 현 정부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F4라는 것과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 대행, 이들이 12월 3일 계엄과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상당히 독보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들어서 버렸다. AI의 저주, 디지털 세상의 그것 때문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남들의 검증 없이 우리 자신을 검증용이 돼서 시험대에 올라버렸다. 그리고 현재 이게 한국에서 집행되고 있다. 윤석열의 총통 제국의 꿈은 대한민국 리셋이 계속되면서 그게 누구 손에 넘어가든 자유민주주의를 끝장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